대기업 브랜드 PC는 비싸고 조립 PC는 AS가 불안하고. 컴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저렴한 가격, 친절한 상담, 확실한 AS까지. 지난 1년간 딴지 마켓에서 이미 신뢰도가 검증된 컴퓨터 조립업체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이 조립하고 딴지마켓이 보증합니다. 컴스테이션. 까다롭기로 소문난 딴지 마켓에서 가장 높은 평점과 가장 높은 재구매율을 기록한 상품, 유해화학 성분이 없는 약산성 식물 성분의 빅그린 투쓰리 샴푸입니다. 민감한 문제성 두피를 가지신 분이라면 딱 23일만 써보세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빅그린 베이비 4종 세트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치 제 28회 시작하겠습니다. 송채영화 기자 안티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저한테는 뭐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표현이나 아니면은 그런 게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아니, 왜 아까도, 오전 청소한테만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아니, 아까도 보니까 누군가 쪽지를 보냈어요. 아까 지난주에 받은 쪽입니다. 그래요? 대기실에 있는데 놀라운 미모 그러면서 박박 찢어버려야지 그러고. 자, 첫 번째 이슈 브리핑은 뭡니까? 네, 저희가 파파이스 초반에 다뤘었던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다들 기억하실 첫 텐데요. 시간부터 다뤘죠. 첫 시간. 네, 첫 시간에 다뤘었죠. 직접 출연을 하기도 하셨는데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이름이 붙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어요. 1심 판결이. 그때 가담아서 수사를 받은 사람이 총 6명이었는데 4명은 국정원 직원이었고 2명은 협력자, 국정원 협력자였는데 그 6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이 지난 28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어쨌든 조작이 맞다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형량이 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정원 직원 4명 같은 경우에는 다 뭐 징역 몇 년 뭐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딱 1명만 실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법정 구속을 면하는 그런 판결을 내려서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고요. 나머지 협력자 2명은 2명 못 다 실형 선고를 받았고요. 이게 웃긴 게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4명 중에 1명만 실형이고 국정원이 하란다로 한 사람들 2명은 실형인 거예요. 골 때리는 거죠. 이게 네. 멀쩡한 사람을 국가정보기관이 총동원돼서 간첩을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판결 내린 거예요, 이제. 사실 왜 하필 그러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어냈을까 생각해보면 서울시 공무원. 그래서 또 한 발짝 더 나가보면 이게 박원순 시장을 엮으려고 한 거 아닐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단 말이죠. 왜 하필 이 사람이냐 이거죠. 그 수많은 탈북자 중에.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 연루된 사람들 중에, 4명 중 3명은 안 잡았는 거죠. 네. 한 사람만. 1년 6개월이면 네. 말이죠. 아니요, 2년 6개월. 2년 6개월? 김보현 과장. 예. 여하간 솜방망인 거죠. 근데 이 사안은 저희가 따로 첫 시간에 모셨던 변호사님 한 번 모시고 따로 다루게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단신으로 알려드린 거고. 두 번째 뉴스는 사실 저희가 다른 걸 준비하다가, 그 전에 이하 작가님, 지난 시간에 나왔잖아요. 독재자 시리즈. 그래서 그때 작품 좀 팔아보자,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독재자 시리즈보다는 눈물 시리즈가 잘 팔린다면서. 눈물 시리즈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정반대 의미인 거예요.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초상화를 만들어냈는데 제가 얼굴만 클로즈업 한 거예요. 상반신을 그렸는데 김근태 전 의장 이제 돌아가신 분들 중에 눈물의 의미는 아마도 본인 그 작가 스스로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작품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김근태 전 의장이 있고 국내의 인물도 다뤘어요. 만델라, 김구 선생.
체게바라, 노무현 전 대통령, 테레사 여사, 문익환 선생님이죠. 문익환 목사님. 이분이 들어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가격은 경매 처리하겠습니다. 작품 하나 찍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로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농담처럼 시작한 건데 있으면 다음 시간에는 아예 작가가 나와서 작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아, 네. 일단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오늘 이슈 브리핑에서 잠깐 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는 신해철 씨 얘기예요. 사실은 의료사고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송채경화 기자한테 의학 전문 기자들이나 의사들에게 혹은 현 아산병원에서 마지막을 했으니까 아산병원 관계자분들한테 좀 물어보라고 취재를 좀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네. 본인의 어쨌든 뭔가가 노출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어떤 한 전문가가 얘기를 하기를 사망 원인은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10월 17일에 신해철 씨가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잖아요. 모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고 다음날 퇴원을 했고 근데 이제 계속 통증을 호소해가지고 응급실에 왔다 갔다 하다가 입원을 해 있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러다가 현대 아산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하고 결국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직접적인 원인은 심장 정지라는 거죠. 심장 정지가 돼서 심폐소생술을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러면 보통 뇌사가 오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심장 정지가 장 협착증 수술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사실 의학적으로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 병원에서 네. 증권가 찌라시에 대응하면서 네. 초반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모 병원의 의학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 의사들도 단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적어도 요 대목은 저는 굉장히 강력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해철 씨가 연예인이라서 아, 그렇죠. 네, 그 수술 얘기 이후에 주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있잖아요. 사실 아니 병원이 찌라시 루머 때문에 억울했을 수는 있어요. 억울했을 수도 있는데 이 해명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로. 아니 질병 앞에서는 모두가 환자인 거지 연예인이고 아니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말을 보면은 신해철 씨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나서도 굉장히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무리했을 책임이라는 가능성이 거죠. 있다. 병원의 그러니까 책임이 이제 아니라는 걸 말하려고 하다가 굳이 본인 책임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뉘앙스를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누가 수술 받고 바로 다음날 무리하게 활동한 사람은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 다 연예인하고 떠나서 상관이 없는 네. 거예요. 직업하고는. 그리고 수술 받고 한참 후에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고통을 호소하면서 계속 병원에 오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도 조금 말이 안 되는 해명인 네. 거예요. 적어도 이건 대단히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아직은 이야기할 수 없는 단계라는 거. 그리고 신해철 씨 음악이라고 해봐야 나라라 병아리. 그게 제일 먼저 저는 생각이 나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이유는 그 음악을 이제 작사 작곡 만들고 나서 신해철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요즘도 그러나 몰라요. 초등학교 앞에 네 병아리 네. 그 앞에서 병아리를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은 요 세대는 거의 다 사왔어요. 저도 사왔고. 총수님이 병아리를 샀었다는 건 약간 믿어지진 않지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미소년이었어요. 저도. 그 병아리를 사서 그 병아리가 죽는 경험을 안 해본 이 세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신해철 씨가 그 노래를 만든 이유는 병아리를 묻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죽음에 대해서 깨달았다. 이런 내용.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나하고 다르구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근데 한 대여섯 마리는 샀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자랐어요. 아, 닭이 됐군요. 제가 그때 제 방과 베란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이 병아리가 거의 닭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물론 죽고. 그래서 그 병아리를 굉장히 제가 이제 닭이 됐죠. 거의. 애지중지 길렀거든요. 근데 저희 친척 하나가 놀러 왔다가 이 병아리를 죽였어요.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네. 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깔고 앉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슬퍼서 울었죠. 울고 나서 이 닭을 이제 묻어야 된다, 뒷산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저녁 때 다시 돌아왔는데 삼계탕이 나온 거예요. 아, 이런. 어떡해. 삼계탕이. 네. 그 직감했죠, 저는. 아, 이 닭이 이 닭이다. 그래서 저희 모친한테 굉장히 화를 냈어요. 네. 화를 냈지만 다른 식구들은 닭을 먹고 있고 삼계탕은 사라지고 있고.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울면서 삼계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꼈던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있어요. 슬픈데 맛있는 거예요. 그때 트라우마가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근데 제가 그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는데 제가 커서 신혜수 씨 노래를 들으면서 그때 나는 무슨 감정이었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단일한 논리나 감정으로 딱 단정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존재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네. 이 노래를 들었거든요. 다르구나. 근데 이제 신혜수 씨가 이제 갑자기 사망하고 나서 굉장히 저는 허전했어요. 아는 사람이 가는 것 같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해철 씨를 그 자리에 누군가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빈자리로 영구 결번으로 남는 거예요. 일종 영구 결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한 게, 아, 이 사람은 참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신해철 씨는 어쨌든 얄리를 보고 죽음을 깨달았고 제 닭은 삐삐였는데 제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껏 이렇게 흥미롭고 가슴 시린 엔지니어의 이야기는 없었다. MIT 공학 박사이자 소설 작가 김재형, 그의 파란만장한 러브 스토리, 이상보다 높은 향기. 순수했던 열정과 사랑을 다시 꿈꾸게 한 책,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본 것 같았어요. 이상보다 높은 향기. 올겨울 당신의 심장을 두드릴 것입니다. 오늘 모실 손님 말이죠. 전자권 얘기를 하려고 모시려고 합니다.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뉴스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동안 전자권과 관련해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는 데다가, 게다가 거기 등장하는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네. 네? 아는 용어 있어요? MD?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영문 약자로 나온 데다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전시작전권에 관한 기초 이해편, 요 시간에 전시작전권에 관해서 얘기를 듣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면 네. 그것은 전부 오늘 나오실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 책임입니다. 네. 자,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십니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욱 씨라고 합니다. 자, ABC 전시작전권이 뭡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전체 이름은 전시작전통제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 군대를 누가 작전 통제할 것이냐,
된다라는 건데요. 축구에 좀 비유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연습 때나 예선전 때는 월드컵 그 연습 때나 예선전 때는 한국인이 감독을 맡고 지금은 본선에 그렇게 돼 나가서는- 있다는 거죠. 네? 지금은. 그렇죠. 네. 이제 본선에 나가선 미국인 감독으로 바뀌는 거죠. 그건 왠지 좋게 느껴지는데. 네, 어떻게 되시나요? 근데 이번에 그 월드컵 결과를 보면은 대표님, 같은 한국분이었지만 비유를 바꿔주세요. 저희가 지금 축구에 관해서는 해외 감독, 히딩크 이후로 해외 감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작전권을 전시하고 평시하고 구분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군대는 전쟁을 대비한 조직인데 그렇죠. 그렇죠. 전쟁이 나기 전에는 한국이 작전권을 행사하고 네. 전쟁이 터지면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 구조 자체가 대단히 기형적이라는 거죠. 이게 그럼 언제 도대체 전시작전권이 미군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그 정확히 그 1950년 7월 초에 그때 이제 6.25 직후에. 6.25 직후에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대전으로 도발을 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네. 그때 만난 분이 그 극동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네. 바로 직전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방어를 결의하고 유엔 사령부를 이제 구성을 하면서 메가더가 유엔군 사령관을 맡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편지 한 통을 보내가지고 미스터 메가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맡달라. 그래서 그때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978년까지는 유엔 사령관이 전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그 통제권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사실상 미군이 가지고 있었던 예, 거예요. 예. 네. 그리고 1978년도에 한미연합사령부가 만들어지면서 유엔 사령관이 갖고 있었던 거를 한미연합사령관이 이제 가까이 행사하게 된 거죠. 그리고 평시는 언제 가져온 겁니까? 저희 평시는 이제 1994년도에. 단참 걸렸네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의 계획이나 한미 양국이 90년대 초에 합의한 거는 전평시 구분도 없었고 네. 주한미군을 감축해서 적절한 시점에 작전권을 한국군한테 이양하기로 합의가 됐었는데 네. 뭐 그 사이에 북핵 문제가 터지고 뭐 전체 작전권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미군 일부와 한국군 일부가 좀 그 반대하면서 네. 그걸 전평시로 나눴고 평시 작전권을 94년도에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전시 작전권은 계속 미군 사령관, 그러니까 한미 연합사 사령관의 자격으로 전작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유일하니까 기형적이라서 받아오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받아오려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크게 한 3명 정도 있었죠. 네. 박정희 정부 때 그때 이제 뭐 청와대 습격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김신조. 군사 도발이 네. 군사 도발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작전권을 당시에는 이제 유엔 사령관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보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이거 빨리 작전권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주국방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한 대통령이 박정희였죠. 예. 그때 한번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그때는 미군이 반대를 한 겁니까? 그때 왜 가져오지 못한 거죠? 당시 미군이 판단하기에는 한국군의 능력이 굉장히 좀 처져 있는 상황이었고. 하긴 70년대는 북한이 그렇죠. 우리보다 북한군이 더 경제적으로. 강한 때였고. 그리고 뭐 박정희 정권이 작전권을 가져와서 북한을 때려버리면 전쟁이 터지고 미군은 휘말리게 되고 뭐 이런 어떤 구조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소련이었으니까요. 예, 뭐 소련도 있었고 그 네. 당시에 이제 중공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중국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로는 마치 지금 세계 화약거라고 하는 중동처럼 우리나라 지역을 받겠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정부. 작전권 한수는 그 80년 대선 때 노태우 대통령 당시 후보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고 미국도 동의한 사안이었고. 근데 그때 왜 못 가져왔습니까? 그때 이제 그건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당시 안 복잡하게 얘기해 주세요. 안 복잡하게. 그때 미국 정부는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이제 조지 H.W. 부시 아버지 부시였죠. 네. 아들 부시가 아니라. 근데 그때 이제 주한미군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 내에 두 가지 입장이 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복잡해지는데. 소련 망했으니까 주한미군을 대폭적으로 감축하자. 그리고 한국 방어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게 하자. 이런 입장이 있었고 아니다. 중국이 서서히 강해지고 있으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주한미군을 시켜야 되고 또 미국이 계속 주도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후자가 승리한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결붙여서 당시 그 이제 YS 이제 92년 대선을 앞두고 그 한국 군부라든지 안기부 그다음에 YS 캠프 쪽에서 미국 군부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그러니까 당시 미국 군부는 한국의 대규모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기를 원했고. 여하간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미국의 이해 때문에 미국은 계속 우리나라에
미국을 주둔시키고 작전권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미국에게 유리하다. 네. 판단한 것이 결국은 미국은 계속 작전권을 유지하게 된 원인, 이유란 네. 말이죠. 그럼 세 번째는 예, 아시다시피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됐잖아요, 얘기가. 그렇죠. 그때는 이신점심이었습니다. 이신전. 예, 예. 그러니까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이제 한국의 국력이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고 국방비도 북한보다 한 20-30배를 쓰고 북한의 GDP보다 2배도 더 많이 쓰고 그러니까 한국군이 이렇게 강해졌는데 아직도 미국한테 작전권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건 주권 국가의 수치다. 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고 당시 이제 조지 W 부시 네. 아들 부시는 이제 한국이 강해졌으니까 한국 방어의 주도적인 역할은 한국군 너희들이 맡고 주한미군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좀 다른 일을 하겠다. 예, 이런 어떤 생각이 좀 있었죠. 그러면 그때는 이해가 맞아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도 주길 더 이상 원했고, 주길 원했고, 한국도 받길 원했고. 받기를 원했고. 예, 예. 그럼 왜 안 된 건가요? 아니, 그래서 이제, 받기로 했죠. 2006년 10월 달에 그런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2012년에 받기로 했던가요? 그러니까 1차로 합의했던 게 2012년 4월에 받기로 그런데 합의를 이제 했었죠. 그 정권이 이제 이명박 정권이었죠, 그때. 네, 네. 그래서 연기를 해버렸어. 그죠? 네네. 연기를 2015년 12월 달에. 했었던 이유는 뭔가요? 아주 단순 명쾌하게 말씀드리면 노무현 때문이었죠. 예.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를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시 한나라당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예. 그 그러니까 성과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주고 싶지 그게 않았던 건가요? 성과라고 간주된 측면도 있었고, 어찌되었든 그 노무현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안보 문제, 한미동맹, 이런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작전권을 환수하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한다. 이런 어떤 아주 이제 이 단순한 산단노법을 가지고 노무현 정부를 공격을 했었던 거죠. MB 정부 때 작전권 환수를 연기한 사유를 우리가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보의 관점이 아니라 정치 투쟁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게 최근 공개된 위크리크스 외교 전문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알려진 게 MB 정부도 대선 공약 때는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취임 이후에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에 침몰하면서 네. 한반도 안보 환경이 위태로워져서 미국한테 전작권 환수 연기를 요청해서 미국이 수용해서 그렇게 됐다. 네.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명박 정부가 미국한테 전작권 환수 연기를 타진한 시점은 천안함 침몰 50일 전인 2010년 2월 초였습니다. 천안함과 무관하다. 예.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이 그 얘기를 듣고 미국 부시행 정부가 얘네들이 왜 이걸 갑자기 연기하자고 그러지?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분석한 결과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미국 문서를 보신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어떻게 보신 겁니까? 우리 왜 어센지 동지께서 잘 공개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 덕분에. 어센지가 공개한 거. 땡큐. 베리머치. 예. 그러니까 그 문서에 따른 대표님 좀 재밌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 좋아라 하시잖아요. 베리머치. 고맙습니다. 어산지가 공개한 예. 비밀 해제된 문서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당시 세종시 이전을 둘러싸고 네.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이 좀 갈등 관계에 있었죠. 그랬죠. 예? 네. 예. MB 정부는 그걸 처리하려고 했었고 네. 박근혜 당시 의원은 정치인은 국민한테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한다. 것이 가장 큰 덕목이다. 네.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면 참 이 격세지감을 느끼는 이런 거였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른바 친박계하고 친이계하고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국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갈등을 봉합하고 6.2 지방선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보수층을 결집시킬 만한 아젠다가 뭐가 있느냐. 그건 전작권이다. 예. 이게 당시 이게 미국의 미국 대사관의 해석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요구를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은 군사작전권을 우리가 독재적으로 행사할 만한 능력이 된다라고 미국도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 9월 4일 날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버웰 벨이었는데요. 네. 이 양반이 당시 국방장관 스펠이 어떻게 됩니까? 예? BERWELL? 예. 이런 약간 BELL. 예. 아무튼 만점. 여기서 우리 김종수님이 알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막 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럼스펠트까지 스펠링을 불러드려야 되나요? 예. 아니 제가 지적하는 사람만. 국방장관한테 서한을 보내서 비밀 서한을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2006년 9월 시점에서 볼 때
당시에 이제 을지 포커스 렌즈라고 지금 을지 프리덤 네. 가디언 훈련 이름이 바뀌었죠. 네. 그때 그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을 해보니까 한국군이 지금 이 시점에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베일 사령관이 그때 제시했던 시한은 2009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정치 상황인 게 있으니까 한 3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더 잘 준비해서 2009년에 넘기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럼스펠트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한 거죠. 혹시 그 다음 사령관은요? 그 다음 사령관은 월트 샤프. 스펠링? WALTER? 예. 샤프는 우리가 쓰는 샤프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도 작년 말에 전작권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분도 똑같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의 규모, 현대화 수준, 훈련 및 준비 상태, 그리고 뭐 우리는 동의하기 힘듭니다만 지휘관의 자질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작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전작권 문제나 한국군의 수준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군 사령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한국군이 그런 능력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훈련해 보니까 잘하네. 그렇죠. 이런 거 아니에요. 시키면 잘한다 이거죠. 근데 유독 청와대에 계신 분이나, 저기 용산에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뭐 성우회나 이런 어떤 그 퇴역 장성들은 아니다. 우리 후배들이 아직 멀었다. 아직 우리 후배들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쪽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미국이 우리한테 전시작권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즈음부터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가 전시작전을 가질 독자적 능력이 있고 줄 의향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안 가져간다고 연기했고 이번에는 또 한 번 더 연기한 거예요. 근데 연기 자체보다 저는 그 내용이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내용이 왜 훨씬 더 큰 문제인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너무 쉽게를 강조하지 마세요. 못 알아듣기만 해봐. 일단 시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2012년 4월, 2차 때는 2015년 12월 이렇게 시한이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시기가 없습니다. 이게 무기한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무기한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한 국방비 열심히 쓰면은 한 2020년 중반쯤 되면 찾아올 수 있지 않겠냐.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2020년 뭐 이런 중반이라는 것도. 얘기이고 그래서 그를 조건에 기반을 둔 전작권 전환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리고 그러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는 이제 더 이상 전작권이란 말이 안 나오게 하겠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2020년 즈음 되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받을 수 있으려면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네. 라고 그 조건을 달아놨잖아요. 굉장히 모호한. 그 조건은 이제 그 한국의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영내 안보 환경.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독자적인 능력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혼자서 독자적으로 그 대처할 능력을 확보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 거죠. 킬체인. 네. 킬체인은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징후 시 한국이 선제 공격을 통해서 그걸 파괴한다라는 이제 그런 그 개념인 거고, 그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KAMD 네. 이런 능력을 독자적으로 갖춘 다음에 이제 그걸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그 미사일을 방어하는 능력을 갖춘 다음에 하자 이런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네네네. 왜 말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북한이 지금 한 20개 안팎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고 지금 뭐 그걸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대 중반까지 한국이 그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북한은 그냥 팔짱 끼고 기다리기가 만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그런 걸 준비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발전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영원히 반복된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국이 따라가면 북한은 도망가고 요런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 아닌 거죠.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뭐 북핵이 해결되거나 북핵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갖춰진 다음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환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 그렇죠. 얘기죠. 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얻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먼저 잃는 게 뭡니까? 아니 얻는 건 뭡니까?
얻는 거는 얻는 게 있다라고 지금 우리 총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뭐 그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게 말 없을 것 같아서 잘못했어 그럼. 내가 잘못했어.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큰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혼자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국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줍니다. 역시 우리 대통령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구나. 미국을 잘 우리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효과가 있으면 있을 수도 있겠다. 정치적으로. 아 그러네요. 예. 그런데 네. 그러면 그 대가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라는 발표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분들이 그 평택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평택 미군 기지를 확장하겠다면서 약 400만 평 정도가 그걸 이제 미군 기지 확장 사업으로 이용이 됐고 그래서 대추리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주민들 다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지를 확장해서 미군 기지 이전한다. 연합사도 갖다 놓고 네. 이사단도 갖다 놓고 이러이러 이제 용산 했단 말이죠. 뽑아서 가고 그렇죠. 그런다고. 예. 근데 지금 용산 기지에서 연합사 빼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단 중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큰 이제 동두천 기계화 여단 대화력전을 수행하는 이제 기계화 여단을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그 피눈물을 흘리고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2의 5.18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일이었지만 그때 이제 주민들의 그 반대 시위를 막겠다고 해서 군대까지 투입을 하면서 네. 제2의 5.18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결국 국회에서 이제 동의를 해서 이제 용산기지 이전과 이사단 이전을 결정을 한 그렇죠. 건데 서울 시내에 네. 그 전쟁 때 미군이 차지하고 있던 알짜배기 땅들을 다시 이제 환수해서 네. 미군들은 저 변두리를 보낸다 바깥으로 이런 계획이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건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국민 전체 차원에서 볼 때 뭐 이제 서울 시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용산기지 반환받으면 이게 뭐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버금가는 그걸 능가하는 이 국가적 차원의 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완전히 숲으로 들어가게 생겼고 네. 동두천 뭐 전방 지역에 있다 보니까 워낙 이제 이게 낙후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단 기지 이제 반환받으면 이런저렇게 이제 그 개발해서 정말 동두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지역 주민들이나 지자체장이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지금 이제 숲으로 이제 돌아가게 네. 생겼고. 그래서 그런 기여비용도 엄청나지만 그리고 지금 평택에 짓고 있는 미군 기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연합사가 안 가고 이사단이 안 가면서 이 공사가 지연되게 생겼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예? 공기 지연했다는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미국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너희들이 전작권 한수 또 연계적으로 했으니까 그 비용 너희들이 부담해라. 네. 예. 이렇게 나올 게 이제 그 편하다는 비용도 거죠. 비용이지만 사실은 앞으로 이제 한국에서 천명한 것이 그 북한의 미사일을 막고 어쩌고 독자적인 능력을 갖추고 이거 다 미국에서 무기를 사야지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앞으로 사야 될 무기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이미 오래전에 한국군이 독자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조건의 핵심을 능력, 쉽게 얘기하면 돈이죠, 돈. 돈이죠, 예, 예. 그거 더 쉽게 말하면 미국 군수산업체로부터 무기를 사들이는 거죠. 네. 이런 쪽으로 자꾸 연결을 시켜버리면 그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나게 되는 셈이 되는 거고. 안겨준 거죠,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비용만 해도 지금 뭐 2020년대 중반까지 뭐 40조 원이다, 60조 원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무기를 사들이는데. 그러니까 작전권을 미국이 갖게 되면 이제 미국은 한국한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거죠. 예? 너희 그 KMD 한다는데 패트리어트 3를 사라.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투기가 센 거니까, 예? 괜히 뻔히 보이는 전투기 말고 보이지 않는 전투기, 안 보여서 강한 F-35를 사라. 예? 이런 식의 요구 목록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실제 그러고 있죠, 지금. 실제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F-35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작년에 그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건 너무 비싸서 부결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F-35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부활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이죠. 이분이 첫 계획을 국방장관을 만나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논의하고 바로 F-35를 부활시켜서 이걸 지금 단일기적으로 결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작권이라고 하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미국도 가져가라는 것을 못 받겠다고 하면서 미국한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제 무기를 사주면서 퍼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돈의 문제를 넘어서서 실제 우리 안보에도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전작권을 한국군이 행사해서 북한이 더 도발적으로
더 군사 도발적으로 바뀌면 미국이 못하러 그걸 동의를 했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2010년 12월 달에 발생했던 연평도 포격전 같은 경우에도 그때 F-15 전투기를 띄워서 북한의 보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거를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다가 시기를 놓쳐버렸거든요. 예?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국방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국제법 학자들한테 용역을 줘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리고 당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왜 그걸 우리한테 묻냐? 예? 너희들이 그 자위권 행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유엔 헌정에 따라서 자위권 행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 군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아 그렇죠. 예.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예를 들어서 무력 공격을 했을 때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 보복을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더 도발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전작권을 행사하는 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하나 전작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미군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이제 그 보조하는 역할로 간다면 이 역할을 바꾸자.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연합사 사령관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사령관을 한국군 사성장군이 맡단 말이죠. 이걸 바꾸자는 겁니다. 연합사 체제는 유지하면서 사령관은 한국군이 맡고 부사령관은 미군 사령관이 맡고 이렇게 바꾸자는 거고 이게 군사적인 효율성에 관해서 볼 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네. 작전권을 미군이 갖고 있는 거나 한국군이 갖고 있는 거나 이게 사활적인 이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사활을 걸 문제는. 예, 예. 중대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무기 많이 팔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 한국군이 작전권을 환수한다고 한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무기를 더 팔려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한국군이 능력이 더 필요하니까 작전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려면 능력이 더 필요하니까 그러려면 우리 무기 더 많이 사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작권 문제하고 무기 판매 문제는 연기가 돼 있지 않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미국이 가져가라고 했고 두 차례나 합의한 걸 한국이 또 연기를 하니까 연기를 한국 쪽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래? 아싸. 그러면 아싸 그러면서 이제 외교에 공짜 없는 거 알지? 그러면서 이제 이거 이런저런 무기를 외교에 공짜 없는 거 알지? 네. 뭐 영어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너무 빨리 중요한 멘트 때 빨리 지나가가지고 외교에 공짜 없는 거 알지? 그럼 많이 사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런 거죠. 하나 더요. 네. 예를 들어서 사드 얘기 나오잖아요. 사드. 네. 그게 우리 안보에 오히려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거꾸로. 네. 이게 지금 보수 정권에서는 이게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길이라고 한 거잖아요. 네. 사드는 이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설에서 이제 상층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중 방어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첫 번째 이게 북한을 겨냥한 거냐, 중국을 겨냥한 거냐. 네. 예? 당연히 미국이나 한국 정부는 이게 북한을 겨냥한 거다라는데 이 사드는 요격 고도가 40에서 150km 사이입니다. 네. 근데 북한은 그 밑으로 날아오는 얼마든지 다른 타격 수단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사드는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드가 어디에 배치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배치되면 거의 10.89 평택이 될 겁니다. 평택에. 예, 평택이. 근데 평택, 오산, 군산, 여기다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이게 중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들이에요. 예? 여기서 출격한 전투기는 공중급유를 받지 않고 베이징을 폭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전투기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전투기지가 뭐예요? 방패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패트리어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사드를 까는 거예요. 네. 이걸로도 안 되거든요. 그럼 이지스함의 MD들어서 이제 서해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중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 이 평택 기지가 그만큼 방어력이 강화된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유사시 중국은 당연히 이 평택 기지를 공격 대상에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도 제3국이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공격할 때 군사 기지 그것이 영토든 영공이든 영해든 이걸 제공할 경우에는 B 국가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적대 행위를 하는 셈이기 때문에 B 국가가 이 제3국을 공격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백한 이거는 그렇죠. 중국에 대한 군사적 적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빠져 있는 거죠 지금.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대를 왜 우리가 지휘를 못해? 이 문제 넘어서는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론이나 이제 이쪽의 분위기는 이게 이미 버스 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건데
이거 뭐 떠나간 버스를 바라보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장은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이슈 자체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떠난 버스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브레이크가- 안전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좀 위험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스 안에 승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신 손 대표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알이네요, 총알. 말씀하신 속도가. 네. 그리고 굉장히 발음이 정확하세요. 그러면서도 나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의식 안 하고 얘기했는데 약간 찔리시나 봐요. 발음을 새로 내가 좀. 저는 이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미군한테 전시작전권을 가져가 주세요, 제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불안이잖아요, 불안. 우리 힘은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전쟁 나면 어떡해요. 근데 보수단체가 삐라를 날리고 북한을 장악하는 건 또 뭡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야, 니네가 어떻게 삐라 뿌리고 가면 우리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항의하는 분들의 인터뷰를 짧게 땄습니다, 제가. 우선 보수단체들이 항상 그걸 물어본다고 하는데, 네. 파주 시민이 맞으신지. 예, 저는 지금 파주시 탄현면 버풍리에 거주하고 있는 안재영이라고 합니다. 예. 지난 25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네, 보수단체들이 임진강 앞에서 이제 전단지, 소위 삐라를 뿌리려고 대규모로 모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때 현장에 계셨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사로만 접하기로는 그 보수단체 분들이 거기 나오신 분들에게 외부 세력이 아니냐 네, 이렇게들 얘기했다고 하는데, 주로 거기 나오셨던 분은요, 네, 파주시 그 탄현면 성동리라고 네, 맛골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맞골, 예, 저도 가본 적 예, 예, 있습니다. 그 성동리 맛골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날 나오셨던 분들의 주축은 그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 건너편에서 뭐 예술마을 해리에서 거주하고 있고 또 거기서 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 주축은 그 지역에 있는 음식점 주인들이었고, 주축이. 네. 네. 그분들 위에 주민들, 농사 짓는 주민들 중에서도 트랙터라든가 이런 농기구 갖고 끌고 오신 분들이 또 몇십 분이 계셨고요. 주민 아닌 분들도 개중에는 뭐 몇 분이 이제 남북관계 어떤 그런 뭐 그 대립을 원치 않는다는 그런 일부분이 오신 분들도 뭐 눈에 띄긴 띄었습니다만 시민단체 분들 주축을 이런 트랙터를 갖고 오고 차를 갖다 막고 싯대를 세워서 진짜 목숨 걸고 이렇게 막았던 분들은 주민이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삐라 날리기에 대해서 반대해서 오신 젊은 분들도 좀 있긴 했는데. 네네, 그분들도 한 20여 분 정도 뭐 저는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주축이 돼서 결사적으로 그걸 막으려고 했던 분들은 지역 주민들인데, 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그런 그 어떤 몸부림을 보수단체에서는 외부 세력의 사주에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군요,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아니 종북 세력, 뭐 진보단체 사람들이 트랙터를 어디서 끌고 오고 트럭을 어디서 끌고 오겠어요. 그 현수막은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걸겠어요. 진보단체들이 현수막 건다는 파주는 현수막 하나만 잘못 걸어도요, 네. 바로 철거해 가고 바로 저기 범칙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주민들이 건 거니까 파주시청에서 제거를 못하고 있는 거죠. 워낙 화나는 사람들이 건다 보니까. 아하. 그리고 언론들이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쓰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난 상태입니다. 기자들이 그날도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뭐 위신 기자까지도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젊은 청년들만 위주로 찍어간 거죠. 그 사람들과 대립했던 사람들은 주민들이었거든요. 청년들은 어디서 있는지도 저희는 보지도 못했었고요. 진짜 대립해가지고 핏대 올리고 있는 이 주민들에 대해서는 쓰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어디서 있었던 그 청년들만 찍어가지고 그렇게 이게 마치 뭐 기사를 올리는 거죠. 진보 보수의 격돌처럼. 그렇죠. 그런 것이 화가 난다는 거죠. 주민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래서는 이제 안 되겠다. 앞으로는 우리들의 업소명, 네. 참여자들의 이름을 다 미리 적어놔가지고 아하.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기자들한테 나눠주든가 해야지. 지금 그래도 하는 일들이 번영의 회원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데서 대끼다는 겁니다. 야,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막아간다. 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냐 하면서 지금 울분을 토하면서 생전 뭐 그런 데 관심도 없던 분들이 전화 걸어가지고 항의하고 이런 걸 하고 있으면 내가 나가는데 무슨 뭐 진보와 보수 간의 세력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을 하냐. 그러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평상시 아마 이런 집회를 하는 게 익숙치 않은 그런 분들일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렇죠. 왜 보수단체 삐라 살포를 그렇게까지 막으려고 했을까요? 예, 저도 고향이 이 파주고요. 네. 파주에서 살고 있고요. 오랫동안 그 파주 지역은 지난 40년여 거의 50년 동안 사실 굉장히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남북관계 바로 강 건너 바로 보이는 데가 3점에서 한 3km에서 한 4km 되는 여기는 DMZ라는 게 없습니다. 파주 지금 이 송동리에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네. 왜냐면은 강 건너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렇죠. 보입니다. 북한 그죠? 마을이 다 바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도 인식이 돼가지고 지난 4, 50년 동안은 모든 게 개발이 안 되는 일종의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한 15년 전, 그정 10여 년 전부터 그 남북 관계가 좀 나름대로 그래도 좀 이렇게 호전이 되면서 헤이리 마을도 형성이 돼 있고 그 건너편 저는 프라방스 지역이라는 또 막고을이라는 게 형성돼가지고 네. 그래도 생업을 좀 할 정도의 이제 분위기가 이제 몇 년 전부터 형성이 된 상태였죠. 네. 근데 삐라를 뿌린다고 뿌림으로 해서 총을 쏘고 무슨 그 남북 간의 대립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어느 관광객이 목숨을 담보로 놀러 오겠습니까? 앞으로 그 지역에 계속해서 보수단체가 온다고 한다면 네. 혹시 미리 그 보수단체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다음에 온다 그러면은 요번에도 사실 많이 혼나고 갔습니다만 네. 다음에 온다 그러면 또 이제 혼쭐이 난다는 것을 저희도 입장에서는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드렸듯이 4, 50년이 버려졌고 잊혀진 땅이었다가 이제 겨우 살만한 데가 이제 몇 년 안 되는데 이것을 다시 특정 자기네 어떤 것만을 주장하는 몇 사람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거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생업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혼쭐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강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주장의 요는 현장에 물론 시민단체, 젊은 시민단체 소속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그 현장에서 보수단체와 대립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대립하던 사람들은 다 주민들이었다. 근데 주민들은 취재하지 않고 그 젊은 사람 몇 사람 찍어서 이것이 마치 진보 보수의 대결인 양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니들 왜 와서 우리 생업을 방해하고 우리를 위협하느냐라고 항의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보수단체 회원들도 당신들 여기 주민 아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주민이 주민등록증을 딱 꺼내 보여주니까 갑자기 침묵하더라는 그 장면이 딱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프레지 잠깐 소개했잖아요. 파워포인트하고는 다른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인데 저희 1심 재판 때 활용해서 나름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판사와 검찰로부터 끌어냈어요. 그래서 무죄를 이끌어내신. 그렇죠. 아니, 실제로 그 상대편에 있던 검찰 쪽에서 무슨 프로그램 썼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실제로. 안 줬죠. 그런데 그 프레지를 지난 시간에 소개했더니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답니다, 지금. 갑자기. 파파이스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자, 대단하네요. 오늘의 PPL은 뭐냐? 오늘의 PPL은 뭐냐? 과연 여기도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겠는가? 컴스테이션입니다. 컴스테이션은 조립 PC를 파는 곳이에요. 요새 조립 PC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립 PC, 이제 PC도 일정 정도 사양이 돼가지고, 그죠. 이제 조립 PC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나 봐. 이분의 사연이 재밌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20년간의 용팔이 생활을 털고 개과천선해서 얼굴과 실명을 다 공개한 채 딴지마켓에 입점하여서 컴퓨터와 관련한 모든 문제점을 컴퓨터를 사든 안 사든 상담해 준다. 근데 용팔이가 뭐예요? 용팔이. 네. 예전에 용산에서 물건을 팔던 사람들을 속칭 용팔에 불렀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소니 워크맨을 사러 가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때는 거기서 다 샀으니까 워크맨을 사러 가잖아. 그러면 이게 너무 좋다고 지금 최신이라고 막 이거 안 사면 큰일 나 정말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오잖아요. 3년 전 모델. 어처구니 없는 가격에 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돌아와서 바꿔달라 그러면 절대 바꿔주지 않는. 그 용팔이 생활을 20년간 하다가 개과천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홈페이지에 걸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AS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면은 대기업은 AS맨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장님이 갑니다. 대전에서 만약에 물건을 샀는데 이게 뭐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분이 문을 닫고 대전으로 가요. 그리고 이분은 모든 걸 정품으로만 사용한답니다. 네. 컴스테이션. 그래서 2, 3년 후에는 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부품을 군말 없이 새 부품으로 교체해준다. 와. 네.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제대로. 네. 컴스테이션. 2, 3년 뒤에 망하면 못 해주시는 거고. 망하지 않게 그러면은 딴지마켓에서 많이 구매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이분의 주장은 얼굴 실명 다 공개하고 얼굴 실명이 다 공개된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AS를 하겠다는 그걸로 성부를 한번 내보겠다고 들어온 컴스테이션. 오늘은 또 저희가 몇 회 연속으로 한 것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자리가 없어서 그동안 이야기를 못하셨던 유가족 한 분을 또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김동혁 군의 어머님입니다. 김성실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동혁 엄마입니다. 이 사진은 동혁 군의 핸드폰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동혁이 친구 휴대폰에서 나왔습니다. 성균이라고. 이 사진을 건네준 친구는 무사하게 같이 희생됐죠. 동혁이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아, 동혁이가 친했던 친구들은 한 명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며칠 만에 나왔나요, 동혁이는? 7일 만에 나온 거죠. 23일 날 저희가 데리고 올라왔는데 22일 날 밤 11시 반경에 수습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동혁이 친구들 중에 나온 친구는 아무도 없고요. 3일 동안 구조를 안 했잖아요. 안 하고 그 이후에 시신들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 동혁이는 mp3를 진짜 신주 모시듯이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mp3를 손에 쥐고 나타났죠. 참 이상한 것은 그 인상 차이가 거의 80% 이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키도 잘못되어 있고 뭐 헤어스타일도 잘못되어 있고 심지어는 옷 색깔까지 어떻게 그렇게 공무원들은 생명들만 모아놨는지 옷 색깔까지 다 틀렸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확인하러 갔더니 동혁이가 맞더라고요. 그러면 그 침몰하기 직전에 통화를 못 하셨겠네요. 전날 11시 반경에 이제 친구 데이폰으로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혁이가 날씨가 안 좋다는 얘기도 했었고, 이제 배 타고 저녁 먹고 자려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동혁이 아빠가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정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오라고 그랬는데 동혁이 아빠가 본인의 입을 찢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 잘 들으라 소리를 안 했으면 후회가 안 될 텐데. 구조 과정에서 이게 너무 이상하다라고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저희 아이가 23일에 차 122번이었으니까 거의 찾지 않았을 때도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체육관이나 팽목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의 기사가 뭐가 났냐면 실종자 가족이 추모 공헌을 해달라 한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사죠, 그거는. 추모 공원을 세워달라고 예, 실종자 가족들이 유가족이 요구한다고. 요구했다는 기사가 나긴 났었죠. 예, 그게 20일 날 난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미친 놈들이라고 제가 그랬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유가족들이 친해지고 나서 예, 그때는 서로 잘 몰랐을 테니까. 그렇죠. 친해지고 나서 추모 공원을 요구했다고 하는 유가족이 나오던가요, 누군가? 아니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유가족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뭐가 있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시체팔이 한다는 얘기죠. 시체팔이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특혜 원한다고, 대학 특례 입학, 그리고 의사자 지정. 근데 저희들은 대학 특례 입학이니 의사자 지정은 생각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 목숨을 팔아서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모두가 그 수많은 돈을 100억을 준다 한들 자식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서 유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단 진상규명은 안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사실은 진상규명인데 예. 왜 우리 아이들이 죽었는지를 밝혀주는 건데 그걸 제외하고 다 해주겠다고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 핵심이 돈이고.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없어요. 그 유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때는 언제고 그리고 가장 힘이 날 때는 언제죠? 제일 힘들 때 할 때는 그 광화문에서 반대쪽에서 저희들을 이제 폄하하고 음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안산에서 합동 분향소를 가자 하니까 최근에는 분향소 가자는 손님이 없어서 길 잊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다 끝나지 않았냐고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국회 앞에서 거기서 비닐 뒤집어 쓰고 주무신 부모들이 아침에 오로지 한 가지 무릎 꿇고라도 밝혀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웃으면서 지나가는 대통령을 봤을 때 그 실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냥 외국 나가서 살고 싶다. 이 나라 버리고 싶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프죠. 그게 제일 힘들게 하는 거죠. 힘이 날 때는 언제예요? 엊그저께 정읍을 내려갔는데 중고등학생들이 그냥 가방 메고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도 오고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냐 하니까 카페에서 친구랑 얘기하긴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본인이 직접 컴퓨터로 만든 초대장으로 유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자고 너희들 시간 되면 이 시간에 꼭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울면서 길에서 그렇게 어떤 아주머니의 이끌림에 이렇게 왔는데 정말 몰랐다고.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눈물 흘리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 주신 것 저희들 그걸로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앞으로는 웃으면서 하고 싶습니다. 항상 일상에서는 웃으면서 하다가 어느 날 저희가 정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달려와 줄 수 있는 마음 그만큼만 잊지 말고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틀림없이 뭔가가 달라질 것이고 가장 가까운 날 11월 1일 날 저희 5시에 청계광장에서 집회합니다. 그리고 11월 1일 오후 1시에는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이 바보 같은 부모들이 자식도 지키지 못했으면서 분향소에 있는 아이들 영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싸우러 돌아다니느라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면서 싸우러 돌아다니느라고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가족들이 직접 기획하고 직접 만든 추모제를 200일이거든요. 11월 1일이. 그래서 1시부터 3시까지 안산합동분향소에서 저희 가족들이 직접 만든 추모제를 하고 5시에 청계광장에서 모입니다. 물론 특별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저희들의 목소리를 같이 한번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고전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은하계에서 가장 재밌게 설명하는 책. 딴지 편집장 너브리의 고전문학 읽은 척 매뉴얼. 아직 고전을 모르는 분들께 그리고 이미 고전을 알고 있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는 분께는 저자 사인본을 배송해 드립니다. 오랜만에 봬요, 감독님.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인데 생각해보면 한 번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지난주 한 번 건너뛰었고 매주 보다가 한 주 그러니까 걸렀으니까. 한 달 넘게 계속 보다가
6번째. 예, 가보죠. 우선 뭐 원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가족 대책위가 진도 BTS 원본이라며 가지고 있던 자료가 원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거는 가족 대책위도 몰랐겠네요? 예. 일단 자, 넘어가 봅시다. 예, 여기 약간 짧은 히스토리 말씀드리면 그 10월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사라진 29초 데이터가 등장했다면서 한겨레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유족들이 세월호 그 잃어버린 데이터 29초 찾아내 이런 기사가 뜨고 또 뉴스타파에서는 여기 화면에 나오지만 해양심판원, 레이더 기반 세월호 항적 복원 이게 거의 동시에 떴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족대책위에 요청해서 이 자료를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파파이스에 나왔죠. 네. 나와갖고 다음 장면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때 좌표 2개가 누락됐다고 얘기했어요. 10개밖에 안 나왔는데 사실은 찾아보니까 12개더라. 그리고 그때 또 얘기했던 게 시간 설정이 이상하다. 좌표 간 거리에 막 노트가 광속이 나온다. 그렇죠. 얘기하면서 데이터 속력 정상이 아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데이터다. 네, 좀 이상하다. 했죠? 막 이런 걸 이제 제기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봐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으로 봐야 된다. 이 평균 얘기가 이번에 전문가를 만나서 그분도 강력하게 주장하더라. 평균 얘기. 뉴스타파가 보도하면서 냈던 이 시간별 자료. 예, 이걸 제기하니까 그 후에 벌어졌던 일을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네.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파파이스에서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 저도 이번에 내려가서 이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좌표 데이터 뭐 그걸 물었던 모양입니다. 아, 파파이스를 검찰이 봤군요. 네, 이번에 이제 알게 됐어요. 검찰이 보고 제가 있다는 파파이스에 나와갖고 뭐라고 해도 언론의 냉대는 받고 있지만 검찰은 주목하는구나. 뿌듯했습니다. 네. 외롭지 검찰은 않았어요. 주목해줘요, 항상 저희를. 굉장히 고마웠고요. 하여튼 네. 검찰이 내용을 문의했다는 걸 알고 제가 되게 뿌듯했고 그리고 세월호 가족 대책위도 이분들은 본인들이 복원했다고 믿고 우리가 원본을 갖고 있다고 믿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연히 업체 이분한테 그러니까 공통되죠. 이분한테 GCSC에 연락을 해서 공개 설명회를 요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 감독님이 가신 거군요. 네, 부푼 마음으로 이제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또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어요. 이게 진도 BTS의 관제 영상이잖아요. 예, 영상에서 나온 의문점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효과음도 있습니다. 가죠? 세월호가? 세월호가 가는 것 장면이라는 거죠. 네. 뒤로 갑니다. 아, 한 번 저 뒤로 갔네요. 예. 세월호가 쭉 오다가 갑자기 뒤로 가요. 이게 AIS 데이터거든요. 레이더 영상은 저 녹색과 노란색 보이시죠? 네. 레이더는 말하자면 그 형태 이런 것을 보거든요. 레이더라는 것이 전파를 쏴갖고 거기서 반사된 걸 네. 와갖고 그걸 그죠. 갖고서 잡고 그런 영상 위에 이게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AIS 데이터가 겹쳐져 갖고 관제되고 있거든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여기 시간으로 이제 1분 정도 늦는데 49분 4초에서 49분 6초 사이에 뒤로 휙 가버립니다. 사고가 날 바로 그 즈음이네요. 그렇죠. 실제 시간으로 보면 48분 13초부터 이제 벌어진 일인데 이제 마지막 그 급변층 구간으로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배가 뒤로 가요.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뭐 편차에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한 이 코스가 옆으로 이렇게 옮겨졌다라는 게 보이시죠? 네. 아, 배가 어디였지? 이쪽 이 트랙으로? 라인을 타고 내려가다가 예. 이 뒤로 가는 신호가 온 다음에는 그 밑에 라인으로 가네요. 예, 아예 코스가 변했네. 코스를 바꿔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배가 저렇게 갔다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복원해 보면 저렇게 간 것처럼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좌표상 누군가 AS 좌표를 수정해서 이건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다. 그렇죠.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진입 구간이에요. 배가 넘어가려고 하는. 여기서 좌로 가기 시작하는 구간인데 이게 탁 튀면서 직선 구간 쪽으로 이렇게 좌표가 궤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배는 크게 돌았다. 좌타다. 뭐 네, 좌타다 크게 돌았다. 다 일부러 고치잖아요. 많이 돌린 거 아니냐. 네. 배가 넘어지도록 그 시작되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예. 근데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구간이 꼭 이어붙인 것처럼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이 세월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 배들이 다 나와요. 거길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각 배들을 다 확인했어요. 다른 배도 뒤로 가는 문워킹하는 배가 있나를 다 봤어요. 샅샅이. 다른 배는 다 앞으로 가요. 이걸 우선 첫 번째로 준비했고 두 번째로 준비한 게 더 중요한 건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도 굉장히 놀랐었어요. 뭐냐면 진도 VT에서 나온 자료가 로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이 원본이 하나여야 되거든요. 똑같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4월 21일 날 해경 해명 자료에 나왔던 이 로 데이터에서 뽑은 자료와 이번에 유가족들이 복원했다는 이 자료에 좌표가 출력되는 시점이 틀려요. 시간이 다르다는. 똑같은 좌표가 나오는 시간이 50분 11초, 이건 50분 21초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본에서 뽑은 캡처 화면과 이번에 저희들이 받았다는 원본이라고 불리는 그 로 데이터를 갖다 비교해 봤는데 이 좌표가 출력되는 시간이 틀리다라는 것부터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이게 안 된다. 그걸 발견했고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발견했는데요. 이걸 또 어떻게 발견했어? 이상하네요, 진짜로. 네. 오케이. 네.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세 번째.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유명한 그 로 데이터인데요. 이게 국회에 제출했던 거. 그렇죠. 7월 달에. 사실은 얘네들은 같은 로 데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서 뽑았는데 다만 20초 간격으로 뽑고 이건 2초 간격으로 뽑았을 뿐 서로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쪽에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번에 받은 그 로 데이터 저희들이 분석하기 위해서 받은 로 데이터 보면 데이터가 거기서 누락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틀린 거예요. 이쪽은 데이터가 있고 어쨌든 다르다는 거네요. 예, 양쪽이 틀린 거예요. 이상하네요. 예. 이것도 물어보려고 했고. 예. 자, 그럼 의문 3가지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예, 하나만 더. 의문 4가지. 하나 더. 예. 이것도 참 특이했는데 뭐냐면 저희들이 그 두 개의 레이더 영상 같은 원본에서 나온 이 동영상을 로 데이터 녹화본을 두 개를 이렇게 겹쳤어요, 화면을. 기준은 뭐냐면 그러니까 병풍도라는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바다에서라면 이 기준점을 잡아서 겹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의 사이즈 이런 게 정확히 있으니까 양쪽을 딱 겹치면서 좌표를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보니까 틀려요. 이게 JTBC에서 나온 그 로 데이터에서 나온 영상하고 이번에 가족들 저희가 확보했다는 로 데이터하고 에서 나온 영상이 두 개가 좌표가 틀려요. 똑같은 원본에서 나온 두 영상이 어떻게 좌표가 틀릴 수 있냐. 이걸 꼭 전문가한테 여쭤봐야겠다. 이 4가지 의문을 가지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 만났어요. 자, 그래서 들었던 해답은? 예, 해명. 그래서 뭐 안산에 가서 이건 뭐예요? 연미술관. 이건 최PD가 하는 겁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하여튼 장소가 이랬다는 거죠? 예, 거기 가서 이제 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뉴스타파는 2달 전에 의뢰해서 그걸 복원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대표님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2달 전에 의뢰받지를 않으셨대요. 뉴스타파 보도하고는 좀 틀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니까요. 일주일 전에 진도 VTS 로그기를 처음 받았다. 누구로부터? 해심원. 2달 전이 아니라 유가족이 오기 일주일 전에 처음 받았다. 네, 2달 전은 아니다. 2달 전에 뉴스타파 보도처럼 2달 전에 그러니까 의뢰받아서 우리가 데이터를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꼼꼼히 봤던 것은 아니다. 이 AIS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 작업을 하려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도대체. 해서 엄두가 안 나서 시작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미친 김 감독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막 파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면은 그 뉴스타파가 보도한 해양심판원 그 자료와 한겨레가 보도한 유가족이 의뢰했다는 그 자료가 일치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다르다는 거죠. 일치했어요. 그건 일치했지만 국회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랑 불일치하다는 거였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 불일치를 계속 얘기한 거는 그 전에 나온 레이더 영상 그 이런 것과 불일치하다는 거지. 이번에 유가족한테 준 데이터 시트 그리고 해양심판원에 준 데이터 시트는 일치했어요. 그건 일치했어요? 네. 복잡해요.
그 질문을 삭제하도록 하죠. 복잡하니까. 아니 왜냐면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총수님이 다르다고 설명했는데 내가 계속 저 같을 텐데 왜 다르다고 얘기하지라고 의문을 갖고 있다가 그건 내가 이해를 잘못했나 봐.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거니까 편집해줘.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표 이야기로는 네. 해양심판원이 2달 전에 의뢰한 것은 아니다. 네. 더 놀란 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네. 아주 이상한 우연의 일치가 또 하나 나왔어요. 제가 아까 후진현상 음향까지 넣어갖고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이걸 제가 이제 딱 앉아갖고 5분 약간 늦게 갔어요. 하도 막혀서 딱 앉아 있는데 앞에서 이분이 이렇게 PPT 갖고 설명하시다가 동영상을 좀 끊어왔습니다 하면서 동영상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제 제기하려고 동영상을 만들어 온 것과 동일한 시점을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묻기도 전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앉아있다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저번에도 부산 내려가고 그래갖고 선장님 만나고 많이 해갖고 정보 헤딩값이 틀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나침반이 고장났어.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 되게 본인이 혹시 뇌파를 검사당하니까 아니면 노트북 해킹? 너무 우연의 일치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러다 내가 머리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뭐 어쨌든 네. 그 대표님도 여기 해명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겠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왜냐 앞뒤가 안 맞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심전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동영상 모를 딱 하면서 그대로 제가 캡처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설명하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뒤로 탁 튑니다. 예, 뒤로. 그 대표님은 안테나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설명하고 넘어가셨는데 예. 일단 그게 어떤 설명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이해가 안 가는데 안테나 위치가 바뀌었다. 예, 다음 장을 보시면 그 대표님의 설명 뭐 얘기냐면 세월호는 GPS 안테나가 2개랍니다. 2개. 하나가 아니래요. 여기 보면 GPS가 있는 위치가 2군데인데 하나는 배의 4분의 1의 좌측 지점, 여기 검은 지점. 이게 일종의 메인 안테나인 거예요. 이쪽으로 데이터가 잘 안 오고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일종의 보조 데이터 안테나가 또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메인이고 보조가 여기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이 또 좌표를 이렇게 그때 데이터를 뽑아 보시니까 양쪽 안테나가 교체되는 현상을 봤다. 이 두 안테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한 10m 되나요? 그때 약 10m가 됩니다. 라고 10m.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10m, 12m 요 정도 이제 편차가 나와야죠. 그러면 그림상으로 보자면 이 앞에 거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배가 뒤에 거를 잡으면 뒤로 가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이 도는 구간에서 몇 군데가 있다면서 그걸 레이저 포인터로 지적해 주면서 이런 곳이 바로 안테나 교체 때문에 생기는 뒤로 가는 현상 같습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케이. 그랬는데. 예, 그런데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렸는데. 추가 질문. 검은 부분이 주 안테나고요. 하얀 부분이 보조 안테나. 보조 안테나고 여기서 역전 현상이 생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죠. 이쪽씩 이렇게 뚝뚝 간단 말이에요. 이제 안테나가 교체 현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좌표가 찍힐까요? 보조 안테나가 이제 벌어지면 앞으로 더 가는 거. 더 앞으로 가야죠. 뒤로 갈 수가 없죠. 네. 왜냐면 보조 안테나, 저거는 보조 안테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보조 안테나로 튄다면 이쪽 트랙으로 간다면 왜냐하면 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제기하니까 답변이 약간 당황하셨다가 뭐 다른 요인들도 있다. 그렇게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답변을 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그거는 좌편 답변을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남는 가능성은 이게 실제로 안테나가 이쪽으로 갔다면 이건 누군가 이게 좌로 가야 되는데 데이터를 뭉탱이로 이쪽으로 이동시킨 게 아닌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났다는 거죠. 명쾌하게는 지금 해명을 아직. 그러면 안테나가 튄 건 아닌 거지 지금. 그렇게 봐야겠죠. 안테나가 튄 거면 앞으로 갔어야 되니까. 설명대로라면. 네, 그러면 그리고 GPS, DGPS, GPS에 제가 오차를 이렇게
또 묻고 그래도 사실 DGPS는 굉장히 정밀하고 GPS는 좀 편차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막 100m, 50m급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나오면서 그 데이터 집단으로 쉬프트되는 현상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쉬프트되는 범위를 보면 50m, 60m급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GPS 오차라든가 안테나 교체로도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두 번째가 이제 대해서. 예. 제가 버전이 틀립니다. 그럴 때 어떤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서 아니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답변을 드릴 것이다라고 솔직히 예상했는데 2개 버전이 있습니다. 아, 버전이 2개가 있다. 네. 어떻게 2개죠? 이 데이터 누락 구간이 있는 버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데이터 누락 구간이 없는 버전 2개가 있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이게 하나의 레이더 시스템에서 나온 걸 저장만 따로 했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 질문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놀랐다. 이 대표님의 설명으로 뭐냐면 우리 회사의 연구소장이 발견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가지 버전이 있다는 것을. 네, 그래서 본인들도 깜짝 놀랐다고. 진도 BTS에서 원본이라고 가져왔던, 네. 가족 대책위가 가져왔던 그 자료 네. 외에 또 다른 버전의 레이더 영상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추가 설명을 하시는데 이 VLR2에 저장된 것이 더 누락 구간도 없고 촘촘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2가지가 있는 이유는 이 도해도를 보면 설명해 주시던데 일반적인 이런 서버 시스템에서 말하자면 복본이라고 해갖고 백업을 남기잖아요. 레이드 시스템처럼 만들어서. 네, 레이드죠. 예. 네. 2개의 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똑같은 데이터가 오면 나눠서 갖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PC 세팅을 전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도 원인을 정확히는 모르겠대요. 그럼 그 세팅한 업체한테 물어봐야 되겠군요. 그래야겠죠? 네, 그것도 물어봅시다. 나중에 잊지 말고. 절대 빼먹지 말고. 감독님한테 지금 물어보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저는 그 설명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그렇죠. 왜냐면 하나의 장치에서 데이터가 나와서 네. 단지 백업을 2군데 했다는 것 뿐인데 네. 이 설명대로라면 네. 백업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GCSC의 이 대표님도 본인도 되게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같으리라고 예상했는데 당연히. 뭔가 석연치 않은 해명인 것 굉장히 같은데요, 그거는. 이상하네요. 예. 그래서 왜 2개 버전인가에 대해서 이제 추가 질문을 저희들이 단상에 올라와서 대표님한테 계속 물었어요. 시간이 다른 이유는 예. 컴퓨터 시간이 달라서 좌표가 네. 다른 이유는 위치 기준점을 잡아주는 파일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좌표 값을 이렇게 정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양쪽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좌표 값으로 저장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률을 물었어요. 그런 현상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은 뭐냐면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다. 예. 자, 레이더 공백이 있고 없고. 예, 그것은 데이터 트래픽으로 네트워크 불안정 등 진도 VST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을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같았어야죠. 문제가 있었으면 2개가 같이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 네트워크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시스템 구성도가 이렇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3번 설명이 맞으려면 3번 설명대로 맞으려면 지금 1번 백업 장치와 2번 백업 장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백업 뭐 서로의 백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2 저장 장치가 있는데 소스는 하나예요. 레이더 시스템으로 하나의 영상이 날라왔어. 근데 그 영상을 혹시 모르니까 2개에다 저장해 동시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다 백업을 받지. 그러면 똑같은 게 양쪽에 저장돼야 되는데 예. 29초 동안 하필이면 사고 난 29초 동안 네. 2번으로 가는 네트워크가 29초 동안 불량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이 설명대로라면. 그렇죠. 근데 이 네트워크라는 게 무슨 대단한 장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랜카드 있잖아요. 랜선. 그렇죠. 예. 그거로 그냥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보다 굵겠죠 아마. 그렇죠. 저기서는. 예. 그게 29초 동안 막힌다. 갑자기. 이거 굉장히 상정하기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예. 하필이면 사고 직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하나 또 전달해 드릴 소식인데 그 누락됐다라는 그 2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이 아래쪽 12번 데이터를 굉장히
4월 20일 날 해경에 해명 자료에 등장했던 파파이스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던 이게 드디어 이제 해양심판에 제출되면서 등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데이터가 제출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나중에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할 때 되게 좋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 말씀만 드릴게요. 네. 자, 그런데 또 남아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는 누락 구간에 3개가 더 있다? 예,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항상 지겹게 보셨잖아요. 여기 누락 구간 35초, 25초. 지겹게 보는데 예. 감독님 얘기할 때보다 새로워요.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자. 근데 이게 하나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3개 더 있습니다. 이 5분간에. 끝이에요? 네, 예. 아, 구간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예, 예. 누락 구간을 총 3개를 더 발견하셨네요? 예, 3개 더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예. 여기 이 누락 구간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그렇죠. 좌회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지그재그라고 말했던 그 구간들이군요, 이게. 예, 거기가 뚝뚝 끊기는 겁니다. 30초씩 툭툭. 그게 잘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왜 이 배가 지그재그다, 크게 틀었다 하는 문제의 3개 구간이 있잖아요. 그 3개 구간마다 AS 누락 구간이 있었군요, 이게. 예, 존재했어요. 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우연히 남발이네요. 네, 남발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30초. 아주 신기해요. 여기도 그러네? 예. 13초까지. 무섭다, 이거. 예. 그리고 이 누락 구간에 또 공통점이 있는데 다 가속 현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했던 얘기를 다 묶어놓으면 다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였냐면 정상적으로 그냥 갔어야 될 배가 의도적으로 좌회전하거나 이렇게 흔들리다가 끝에 가서 크게 돌아서 넘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징후들이었거든요, 다. 네. 어떨 때는 뭐 각도로, 어떨 때는 COG로, 어떨 때는 이 배 사이에 거리가 있을 수 없는 거리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상했다고 하는 구간들이 다 똑같았어요. 네. 그 구간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이 사라졌다고 하는 구간들이 지금까지 감독님이 계속 여러 가지 그래프로 주장했던, 여러 가지 값으로 주장했던 그 구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처음부터 주장해왔던 COG 값이나 이런 속도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분 전부터 계속 중단 없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를 반복한다는 사실이 더욱더 확실해졌다고 봅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 감독님이 이 작업을 다 끝내고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것을 이런 지겨운 그림이 아니라 영상으로 볼 수 있게 감독님이 힘을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치맥 직전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 퀴즈 정답까지 받고 이메일로 당첨자들에게 알려드리겠고 메일 받으신 분들은 치맥 파티장으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퀴즈는 뭐냐면 스노우든 퀴즈 시리즈 끝으로 될까 합니다. 이 시티즌4는 이 나레이터에게 보냈던 메일에 본인의 이름을 쓰지 않고 자신의 별명으로 시티즌4라고 썼어요. 메일에. 최초의 제보 메일에. 자신을 시티즌4라고 지칭했다고요. 그래서 그 시티즌4라고 지칭한 그 엘리어스, 별명이 이 영화의 제목이 됐습니다. 왜 시티즌4라고 했을까? 왜 하필이면 시티즌2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고 10도 있는데 4라고 했을까? 시티즌1도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냈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왜? 나도 궁금해서 연락이 찾았는데 정말 안 찾아지는 거야. 왜 4야 이 새끼는. 신해철 씨 음악을 하나 더 듣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신해철 씨가 이렇게 불시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문득 든 생각이 뭐였냐면 크게 친한 적은 없었지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신해철 씨한테 마지막으로 고마웠다.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두고온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익숙해가는 거친 잠자리도 또 다른 안식을 빚어 그마저 두려울 뿐인데 부끄러운 게으름 자잘한 욕심들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하루 또 하루 무거워지는 고독의 무게를 잡는 것은 그보다 힘든 그보다 슬픈 의미도 없이 잊혀지긴 싫은 두려움 때문이지만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